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결혼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 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의 계속되는 감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출산 순위는 둘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대거 확충해 사망률 감소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 육아문화 인식 조사 결과 만 9세 미만 아이를 둔 부모들이 육아에 쓰는 비용이 월 평균 107만 2천 원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 지출 금액의 3분의 1을 육아 비용으로 쓴 셈인데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육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 생활에 더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지난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결혼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는 비율은 남성은 72.2%에 달했지만 여성은 53.7%에 그쳤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 여전히 전통적 성 역할 구분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 만족도는 떨어졌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는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출생아의 계속되는 감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출산 순위는 둘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1997년 66만 8천 명에서 2015년 43만 8천 명으로 18년 새 34% 줄었습니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 아이는 전체 감소폭보다 적은 29%의 감소율을 보였고 셋째 아이 이상은 34% 감소해 전체 감소율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41%나 줄어 전체 감소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작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들은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암 걱정 하나 덜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대상자의 절반도 채 안 맞았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부작용 걱정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큰 부작용은 없었다며 접종을 권고합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만 12세 여성 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 접종은 생각보다 호응이 높지 않았습니다.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 46만 명 중 절반에 그쳤습니다. 원인은 부작용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은 여성들이 부작용을 겪었다며 소송을 내자 국내에서도 우려가 확산한 겁니다. 하지만 당국은 장애 같은 중증 이상 반응은 한 건도 없었다며 안전성을 강조합니다. 의료계 역시 일부에서 제기된 두통 등 경미한 이상 반응은 암 예방 효과와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중대한 부작용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어린 자제분들 안심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시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궁경부암은 한 해 3,600명의 신규 환자가 생기고 900명 넘게 숨지는 국내 여성암 중 사망률 2위입니다. 동시에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입니다.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발생이 20, 30대에서 늘고 있어 청소년기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자궁경부암 백신이 청소년기에 맞아야 효과가 가장 좋다며 봄방학 기간 올해 대상인 2004년에서 2005년생 여성 청소년들의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신생아 중환자실 등 집중치료 시설을 대거 확충한 결과 사망률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편차, 간호인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병상은 1,716개로 2011년보다 417개 늘어났습니다. 인공호흡기, 인큐베이터, 저체온 치료기계도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신생아 사망률과 생존율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생아 사망률은 2007년 1000명당 2.1명에서 2015년 1.7명으로 줄었습니다.
미숙아 생존율은 증가했는데 1.5kg 미만의 미숙아는 물론 1kg 미만의 미숙아까지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10%의 예비병상까지 채우려면 전체 169병상이 더 필요하고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1000명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수가 서울이 7.1개인 반면 전남과 경북은 0.7개에 그쳤습니다. 지역적인 편차가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17년도 그 지역센터 공모에 있어서는 특히 병상수가 부족한 걸로 나타난 4대 권역 중심으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병상당 간호사 수 감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복지부는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을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연계해 산모 신생아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 보내기 불안한 부모님들 많으시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기대와는 달리 교실이 모자라 폐원할 위기에 처한 공립 어린이집이 있어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에는 지자체가 교실을 무상으로 빌려 운영하는 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보내고 싶은 공립 어린이집이지만 올해 연말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재건축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내년도 초등학교 신입생도 덩달아 늘어나 교실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국공립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문을 닫는다니요. 그것도 초등학교의 무상 임대 계약 만료와 초등학생 수가 늘어서라는 이유로 원화 모집을 하지 말라는 진구청의 일방적 통보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5년부터 구청장과 학교장이 교실 무상임대 기간을 단 1년으로 한 게 원인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초등학교 내 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11곳인데 무상임대 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학교에서도 초등학생 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과밀학급도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어린이집 영유아도 중요하지만 학교 측의 초등학생이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은 부산시 교육청이 운영했습니다. 2006년부터 지자체가 교실을 무상으로 빌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정책이 부모와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속눈썹을 붙일 때 쓰는 접착제 다수에서 눈 건강을 해치는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000배 넘게 검출돼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20, 3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이 인기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주변 친구들도 요즘에는 다 가서 받아오더라고요. 인종호에 접착제를 발라 한 올 한 올 붙이면 속눈썹이 더 길고 풍성해져 눈매가 깊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눈썹을 붙일 때 사용하는 접착제 20개 제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0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눈에 닿으면 충혈을 일으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이 각각 기준치의 최대 2,000배, 400배씩 넘게 검출됐습니다. 실제 시술을 받은 후 결막염 진단을 받은 여성도 있습니다. 시술 받았을 때 당일부터 눈 통증이 있어가지고 밤새 계속 잠도 못 자고 아무래도 이게 속눈썹을 너무 점막 안쪽으로 붙여가지고 글루가 눈 쪽으로 들어가서 결막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심지어 10개 제품에서 검출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성분은 안전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 시에 자극이라든지 통증 그리고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 마련이 필요해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향후에 기준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안전 부적합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 중 하나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시기부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즐겁고 유익한 다문화 체험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우리나라에 공부를 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이들을 통해 다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활동에 참여한 영유아는 다른 나라에 대해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 외국에서 유학 온 아프리카 학생들과 동남아시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고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그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어린이집 전국에 있는 지방의 그런 어린이집 아이들은 외국인을 만나서 다문화 행사를 그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전달해 주면서 또 한국 아이들은 그런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가 친구가 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활동의 시작은 국기를 통해 나라를 소개하고 각국의 언어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각국의 인사말과 인사법으로 본인을 소개합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보는 우리 아이들. 첫째 활동은 동화책을 4개국의 언어로 함께 읽어보는 활동. 자주 접하던 동화도 다른 언어를 통해 만나니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아이들인데요. 아이들의 호응에 힘입어 외국인 유학생들도 표정과 말투에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이어지는 활동은 각국의 동요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외국인 유학생이 귀여운 율동과 함께 동요를 먼저 선보이고 이후에 다 같이 불러보는데요. 낯선 언어로 된 노래이기 때문에 따라 부르기가 쉽진 않지만 열심히 따라 불러보는 아이들. 이날은 두 곳의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다문화 체험 활동이 이루어졌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전통악기, 의상 등의 체험물을 준비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유학생은 자국의 명물 교통수단인 지푸니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수레 모형을 소개했는데요. 이국적인 교통수단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스리랑카 출신 유학생은 전통 의상을 선보였는데요. 커다란 천을 몸에 감싸며 입는 모습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신기하게 바라보는 아이들. 케냐에서 온 유학생은 전통 가방과 악기를 소개했는데요. 신기한 듯 뚫어져라 바라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재밌었어요. 어떤 게 가장 재밌었어요? 노래가. 기본적인 인성이 형성되는 유아기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이들이 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문화 체험 활동이 아이들에게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자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애들이 4살, 3살 애들이라서 좀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또 많이 하고 싶어요. 이거 좋은 경험이 있었어. 이라서. 다문화 체험 활동을 주관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의 모든 것 알아볼까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식약처 지정 햇습교육훈련기관 제3호 식품안전교육원 원장 박안입니다. 남도에서는 벌써 매화꽃이 활짝 피고 이제 들꽃까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포근해지면 모든 위해에 민감한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혹시 우리 아이가 식중독이나 경구 감염증과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지 않을까 많이 긴장이 되시죠. 특히 영유아기 어린이들은 한밥에 살이 오르고 한밥에 내린다는 옛말이 있듯이 한 번 아프면 금방 성장에 지장을 받는 것이 엄마들 눈에 보이기에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어른들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병약하지 않고 튼튼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먹는 식품을 구매하고 조리하면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식품 유해 요소와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식품 안전성이란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가 우리들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지요. 또 어린이들을 가진 가정에서의 식품 안전 관리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해 요소를 우리 부모님들이 사전에 알아내어 차단하고 예방하여 안전한 식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식중독 또는 감염증과 같은 질병과 중독증 또는 상해 등을 유발하는 유해 요소는 병원 미생물과 같은 생물학적 유해 요소, 중금속, 잔류농약, 또 세슘과 같은 방사능 물질, 또 식이성 발암 원물질인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와 같은 화학적 유해 요소, 돌, 유리, 금속 등의 이물 같은 물리적 유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해 요소 중에서 오늘은 육아맘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화학적 유해 요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학적 유해 요소는 아주 미량의 섭취로 장기간에 걸쳐서 먹게 되어 발암성 또는 기형을 제총하는 성질 또는 어떤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장애를 발생시킬 요인을 만들 수 있는 위험물 내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아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식재를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에서 나는 농수축산물, 로컬 푸드 또는 유기농, 무농약 인증 마크가 있는 식재로 또는 적정 영농 기준 지켜서 재배된 갭 또는 정부가 인정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즉 햇습 인증 마크가 있는 식재를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원산지 증명 확인을 통해 원재료 출처 오염 여부가 확인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제철에 나는 식재료, 특히 채소와 과일은 그 계절에 주로 생산되는 것을 먹이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깻잎이라도 여름철 깻잎은 일반 식품도 거의 무농약이나 겨울철 깻잎은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는 재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넷째, 무인증 일반 잎채소는 꼭 세척 후에 5분 이상 침지한 후에 세척하여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공식품이나 완제품 이유식을 구매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햇습 적용 영업장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정부의 햇습 인증을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되어 비교적 믿을 만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식재료 출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우량 중소기업의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면 마을기업 또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공장 등의 가공식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보증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화학적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녹색식품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당한 제조 단가를 지불하겠다는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넷째는 식품 첨가물로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하여 보존성을 확보하는 식품이 아니라 물리적 방법으로 보존성을 확보한 식품이나 유통기간이 짧은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로 바로 먹이는 시판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꼭 포장지의 표시 내용을 숙지한 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기 어린이는 보육자가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미래의 건강 유지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태생기 때와 7세 이전 시절에 무엇을 먹고 어떤 배려를 받고 어떻게 자랐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부모님 올바른 식재료 선택과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안전한 유아식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림대 심영석 교수팀의 연구 결과 모유를 먹인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은 5개월 이하 여성보다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약 30%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비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모유 수유를 할 경우 하루 500kcal의 열량이 추가 소모되고 산모의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아이의 건강은 물론 엄마의 건강까지 돕는 모유 수유의 장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